그렇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식약처는 성인이 매일 몇십 개 단위로 먹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독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공장형 밀집 사육의 결과인지라 최근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닭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사로 키운 닭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운동장에 재래닭을 자유롭게 방사시켜 키운 생협의 유정란에서 1979년 이래로 판매가 금지된 DDT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검출됐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DDT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사용됐었다는 토지에서 과거 사용된 DDT가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산모 82명 중 81명의 모유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죠. 과거 과수원이나 집에서 마구 쓰였던 DDT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라 인체에 잔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식약처가 향후 독성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동안 상실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먹거리 사태는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작하고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소비에 관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인간, 동물, 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를 이번 기회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저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발세남인데 발음이 새는 남자인데 오프닝을 딱 해보면 괜찮다. 오늘은 좀 덜 세겠구나. 윤리적 소비. 네,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예. 저 세대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갑자기. 아니, 이게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를 듣긴 하지만, 이건 뭐랄까요. 환경운동하는 분들이나, 일부 예민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먹어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적어도 지금 어린 세대는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네, 달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다 이 공장식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도축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문제제기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 이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달걀을, 계란을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닭이 대략 A4지 한 장 크기 케이지에서 그것도 한 층이 아니라 막 12층짜리 밀집 사육을 하니까 거기 한 마리만 문제가 생겨서 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취재 때문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불이 24시간 켜져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끔찍한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왜냐하면 흙에서 키우면 닭이 흙을 뒤집어서 진드기를 알아서 털어낸다고 하는데 그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썼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비를 이렇게 12단까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케이지 넓이도 좀 넓히고, 동물 관점에서 보면, 불빛도 그렇게 24시간 키우면 안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그런 걸 강제하는 법안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많이 단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그 AI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단히 유난할 정도로, 유별날 정도로 무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살처분을 한 80만 마리 했단 말이죠. 예. 그때. 유럽에서는 몇만 마리 수준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우리는 그때 3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어요. 네, 구제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처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이렇게 알 낳는 기계 취급을 하면 이런 복수를 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역습당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국가 단위에서 어릴 때부터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겨레 신문 발로 국정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이 소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에 돈을 냈다라는 보도입니다. 단체 이름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곳인데요. 2010년 국정원이 약 1년 동안 이 단체에다가 한 지회당 5천만 원 안팎으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는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11개 지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는 모두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댓글 부대죠, 이게. 예. 예비군 훈련, 한마디로 예비군 훈련 때 강사들을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안보 강연이라는 핑계로요. 강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서 김대중 노무현 당선은 북한의 정치적 도발이 성공한 사례였다. 광우병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의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다닌 겁니다. 국정원 돈을 받으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 혹은 진보 진영 자체가 종북이다.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탄생한 거예요. 종북이라는 단어도 그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보는 아무 상관없는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면 김대중 노무현이 종북이었고 북한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걸 안보 강연이라는 이름 하에서 했었죠. 네, 주로 촛불 집회를 또 비난하는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진짜 안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안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목적은 진보 진영을 말살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그때 유포됐는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유포한 당시에 소위 논객들이 있어요. 또 저는 이분들과의 커넥션도 따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최상위 단위에서 안보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종북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그렇게 짜진 다음에 최말단에서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강연을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런 계획 중에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이 단어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이. 네, 강사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김성욱 씨라고요. 한국자유연합 대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소위 알파팀이라고 해서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자기가 종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스스로 떠올린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하에서 그런 역할을 주어졌고 그걸 수행한 사람들인 거죠. 네. 그 관계도 따져봐야 된다. 이번 수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을 결국 보훈처장에 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2011년에 2월 달에 국가보훈처장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으로서는 최장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국가보훈처장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받아서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훈처에 앉힌 다음에 5.18은 북한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5.18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 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네, 재창을 금지하게 된 거죠. 보훈처가 종북 장사를 하는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보훈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당시에 DVD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보훈처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종북으로 헐뜯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정권은 정치 기구였어요. 완전한. 이걸 보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반면교사로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거예요. 네, 관련 안보교육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달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민했고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안보교육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에 강사 70%가 국발협, 그러니까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조정했다고 하는. 예, 돈을 냈다라고 하는. 돈을 냈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을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단어를 안보로 바꿔서 안보 교육을 강화하라고 한 다음에 실제 안보 교육을 하러 온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이 성공한 사례라고. 그런 교육을 10년간 받아왔어요. 네, 친북 좌파들이 언도에서 성공한 사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정부라는 단어가 이때 탄생한 겁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요,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해당 증인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이 되다 보니까 재판장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된 이유는 이제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통상. 이 경우는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다가 변호인 측 그러니까 우병우 측 증인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반대 신문 검찰의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냥 그 거짓말을 따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어제는 판사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해서 변호인 측 증인을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하라고 직권을 명령한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그렇죠. 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쪽, 측에서 나온 증인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거거든요. 예. 이 판사님의 이름을 좀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에서 재판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하여튼 행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 네,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증인들이 굉장히 아예 안 많습니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때로 증언을 거부했었죠. 증언을 거부했죠. 전례가 없는 일인데 사법부의 어떤 위신이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요. 예, 화가 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이 판사님은 직권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냥 관례적으로는 본인이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이다.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 교체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파악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용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마인드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요.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난 17일에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새로 생긴 최신 교정시설인데 여기에는 최순실 씨도 수감돼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수용된 곳은 6.5제곱미터의 독거실이고요. 심장질환 탓에 가까운 병원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김 전 실장 쪽의 설명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곳은 기차 타고 5시간 가는 곳입니까? 예. 김기춘, 왜냐하면 이런 최신 교정시설로 이감되길 원하는 수감자도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선택받은 거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이감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최신 시설이고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하니까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수용자 인권 문제는 중요한데 말씀처럼 모두에게 평등하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어서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지금 각 부처의 장만 바뀐 거니까요. 아직은. 다음 수는요. 네, 박근혜 정부가 4년 동안의 임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반면에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다라는 자평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후에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했다 자평했지만요. 왜 구조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백서 제작에 들어간 예산은 5억 원인데요. 전국에 3,000부 배포됐습니다. 레어 아이템이네요. 3,000부밖에 없다고 하면. 네. 모든 정보는 백서를 발간해야죠. 예. 그리고 아마 중요한 사례가 될 거라고 봐요, 나중에.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 하는 사료로 널리 회자될 거라고 봅니다. 예. 좋은 내용이네요. 대부분 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85% 완수했다. 그런데 왜 탄핵을 당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 변화로. 훌륭하네요. 저는 이런 백서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다. 예. 하지만 민망한 건 어쩔 수가 없죠. 거기다 국민 예산으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자, 얼마나 좋은 사례입니까? 예. 만약에 거기가 반성을 가득 차봐요. 사료가 될 수 없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회고록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전 총재는 이 책에서 탄핵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당 관리에 순응하느라고 제대로 직언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창 전 총재를 갑자기 인터뷰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십몇 년 전에, 한 17년 전에 처음, 두 번째 출마하기 직전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였었거든요. 저로서도.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이 저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쓸 수 없었던.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마구 했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첫 공판기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국민의당 부단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요.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국민의당이 허위 녹취록 발표하기 이틀 전에 김성호, 김인원 두 사람이 새로운 의혹 제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 감사 무마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내용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수차례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묵살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예. 당시 국민의당이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거의 육박을 했다가 유치원 발언과 뭐 대선 후보 토론에 거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반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결사적이었죠.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는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이 팩트체크가 덜 됐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는데도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뭐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추가 정황인 건데. 예. 이준서 최고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보 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데 대한 간접 정황 정도로 제시된 것 같네요. 예. 네, 검찰 쪽 주장인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약 4,000명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아프간 전쟁 대응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후보 시절 이야기를 뒤엎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후보 시절에는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소위 이제 미국의 개입주의 를 주창했던 오바마하고는 다르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발이 깊숙이 들어갔던 사안들에 대해서 발을 빼려고 해도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도를 바꿨다는 거고. 또 게다가 배너언이 퇴출되고 또 맥메스터가 더 입김이 강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외교적 해법에 실패할 경우에 군사적 옵션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TV조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그렇게 분석하겠죠. 예.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 옵션. 군사적 옵션이라는 게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뭐 폭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 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TV조선은 전쟁이 났으면 좋겠나 봐요. 네, TV조선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가 또 외교적으로 잘 안 되면 군사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하자는 거지. 전쟁은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우리 보수는 전쟁을 원하나 봐요. 예. 실제로 과거에 우리 보수는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갔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체에 잔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식약처가 향후 독성물 관리를 엄격히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동안 상실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런 화학물질이라는 먹거리 사태는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작하고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소비에 관한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인간, 동물, 환경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를 이번 기회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닐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저 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발세남인데 발음이 새는 남자인데 오프닝을 딱 해보면 괜찮다. 오늘은 좀 덜 세겠구나. 윤리적 소비. 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저준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식약처는 성인이 매일 몇십 개 단위로 먹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독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가 공장형 밀집 사육의 결과인지라 최근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닭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사로 키운 닭의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운동장에 재래닭을 자유롭게 방사시켜 키운 생협의 유정란에서 1979년 이래로 판매가 금지된 DDT 성분이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검출됐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DDT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 사용됐었다는 토지에서 과거 사용된 DDT가 남아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의 논문에 따르면 최근 산모 82명 중 81명의 모유에서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DDT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죠. 과거 과수원이나 집에서 마구 쓰였던 DDT는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라 80만 마리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유럽에서 몇만 마리 수준에서 끝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우리는 그때 3천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어요. 네, 구제역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살처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물을 생명체가 아니라 이렇게 알 낳는 기계 취급을 하면 이런 복수를 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죠. 역습당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국가 단위에서 어릴 때부터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겨레 신문 발로 국정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정원이 소위 오프라인 심리전을 위해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에 돈을 냈다라는 보도입니다. 단체 이름은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곳인데요. 2010년 국정원이 약 1년 동안 이 단체에다가 한 지회당 5천만 원 안팎으로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는 서울 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있는데요. 또 여기 불이 24시간 켜져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끔찍한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왜냐하면 흙에서 키우면 닭이 흙을 뒤집어서 진드기를 알아서 털어낸다고 하는데 그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썼다는 건데 만약에 이걸 이제 윤리적 소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비를 이렇게 12단까지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케이지 넓이도 좀 넓히고, 동물 관점에서 보면, 불빛도 그렇게 24시간 키우면 안 되는 거고, 그 관점에서 그런 걸 강제하는 법안이 있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많이 단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떨어지는데, 예. 그 AI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단히 유난할 정도로, 유별날 정도로 무능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살처분을 한 세대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갑자기. 아니, 이게,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를 듣긴 하지만, 이건 환경운동 하는 분들이나, 일부 예민한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먹어왔는데 뭘 이렇게 생각해왔거든요. 적어도
지금 어린 세대는 학교에서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네, 달걀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모두 다 이 공장식 육식에 대해서 굉장히 도축 이런 거에 대해서 요새 문제제기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실 이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달걀을, 계란을 싸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닭이 대략 A4지 한 장 크기 케이지에서 그것도 한 층이 아니라 막 12층짜리 밀집 사육을 하니까 거기 한 마리만 문제가 생겨서 다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취재 때문에 직접 가본